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바야흐로 소통의 시대입니다. 막혔던 통신선이 복구되고 끊겼던 철도가 이어지고 단절됐던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도 남북 북미 관계를 둘러싼 일정이 분주하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남북한 군 당국이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통신 실무 접촉에 나섭니다. 8.15 광복절을 계기로 마련될 이산가족 상봉 후속 작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상봉 장소인 금강산 면회소 점검을 위해서 우리 측 시설점검단이 방북할 예정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미군 유해 송환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곧 오산 기지를 거쳐서 하와이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하원 연설에서 밝힌 유럽과 부산을 잇는 철도 실크로드 남북로 철도 사업도 현 국면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과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 여행을 떠나는 꿈 같은 일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쯤 실현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 오늘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25 68주년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알아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정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좀 사건 사고 관련해서 그동안 쭉 그 초미의 관심사였었던 강진 실종 여고생 이 사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안타깝게도 그 시신 이제 일단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6일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라고 집을 나간 지 이제 8일 만에. 네네. 일단 뭐 아직 확인은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만 그 실종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이제 시신이 이제 발견이 된 거고요. 지난 17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아빠 친구 김모 씨가 실종 당일 승용차를 세워뒀던 곳하고 직선으로 300m 거리. 예. 그러니까 산길로 이동하면 이제 약간 좀 멀긴 합니다. 네네. 1km 정도 되고. 그래서 더 지금 이제 그 안타깝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이 초동 수색을 잘했더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상태는 이제 뭐 사실은 뭐 좀 오래 지나서 훼손이 좀 많이 된 그런 그 상황이고 그 알몸 상태였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사건이 이제 대략 이제 상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신과 함께 그 립그로스가 이제 발견이 됐고 이게 실종 여고생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가족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본인 여부를 지금 이제 확인할 생각이고요. 그 이후 이제 부검도 실시를 한다 그럽니다. 지금 뭐 확실히 지금 이제 확인된 것은 아니나 일단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그 아빠 친구 김모 씨 차량에서 머리카락 이런 것도 좀 나왔거든요. 그 유전자 분석 결과도 오늘 나올 것으로 이렇게 일단 보이는데요. 경찰 쪽에서는 일단 성폭행 후 살해를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모가 확실히 밝혀지고요. 범인이 누군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별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훈장 추서 문제가 또 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그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 훈장이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이제 추서하기로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이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좀 신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가에 역시 좀 논란이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나섰고 그 이외에도 지금 이제 몇몇 분이 이제 이걸 지적하고 이제 나서면서 좀 논란이 좀 일고 있고요. 청와대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반대 청원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네. 역시 이제 공이라고 한다면 뭐 그러니까 산업화를 주도했고 또 1997년에 DJP 연합으로 김대중 정권 수립,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이 집권을 하는데도 이제 도움을 줬다. 뭐 이제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이제 과라고 한다면 5.16 그 군사구데타의 주역이었다. 또 굴욕적인 한일 협정을 이끌었다. 또 유신 정권 시절에 이제 독재 체제에 좀 일조를 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조문 여부도 지금 관심사인데요. 네네. 이낙연 총리는 어저께 개인적인 견해로는 오실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문이 이루어질지도 이것 또한 관심사입니다. 이게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비는 것과 고인의 공과를 평가하는 것과 그 평가에 대한 대우를 하는 것과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이 이번 주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유해를 북한으로부터 넘겨받는 데 쓰일 나무 상자 한 100여 개 이미 북한에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초 200여 구 또 259 정도라고도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관계자가 이제 방북을 했고 그 확인 과정에서 좀 이제 숫자가 실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유해를 나무 상자에 넣어서 남쪽으로 반입을 하고 그러면 오산 기지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금속관으로 다시 옮겨 실어서 미국으로 이제 송환하는 그런 절차가 될 것 같고요. 이게 북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포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제 첫 이행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미국 쪽에서는 이 유해 송환 행사를 꽤 아마 큰 규모로 치를 가능성이 지금 이제 없잖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도 지금 관심사 아닙니까? 유해 송환을 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북미 간에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속에서 방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판문점 선언에 이제 합의한 그런 내용들도 지금 구체적으로 최근에 실무 단위에서 접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남북 군 통신선 복구 문제 논의할 군사 실무 접촉도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관련해서 개보수 공사도 이번 주에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죠? 네. 이거 빨리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입법부가 지금 구성이 안 된 그런 불법 상황이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하자라고 계속 좀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속에 지금 야권이 워낙 지금 풍비박산이 난 상황이어서 지금 협상에 응하지를 못했는데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일단 다음 주 중후반 정도 이렇게 원구성 협상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당내 분란이 이제 어떻게 좀 정리돼 가느냐의 문제인데 글쎄요. 비대위원회 좀 구성 관련한 절차에도 좀 돌입을 하고 그래서 약간은 좀 이제 정신을 좀 차리신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정상 회복을 좀 해서 협상에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바른미래당도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하거든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두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제가 뭐라고 딱. 한 분은 여성이고 한 분 남성이잖아요. 남녀 대결. 그렇습니다. 일단 제일 이제 관심사는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문제죠. 그러니까 의석수에 따라서 이거는 관례에 따라서 하니까 이건 큰 문제가 없는데 과연 어떤 위원회를 차지할 것이냐 이게 이제 역시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고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결국 정리되지 않겠냐 하는 관측이긴 한데 이번에 또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좀 늘어나서 법사위원장도 좀 차지하려 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 자리를 놓고는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이 양측 간의 이 물밑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입니다. 이게 그럼 부의장이 그러니까 의원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부의장은 한 자리는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고 남는 이제 한 부의장 자리를 어느 쪽이 가져가느냐 그렇게 되겠죠.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조작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금융감독원이 이제 9개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검사를 해봤더니 가상금리를 올려받은 사례가 수천 건이 지금 적발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이 지금 된 상황이어서 직원 개인 실수보다는 이 은행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고의로. 또는 금리 산정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은행들은 이거 억울하다. 이건
은행들이 뭐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랬겠느냐라고 예. 지금 이제 항변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이게 일단 그 드러난 상황이어서 나머지 은행들도 이제 그 자체 조사를 일단 해라라고 예. 지금 지시를 내렸고요. 네. 더 올려받은 금리가 있으면 이걸 이제 환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이 왜 대출금리는 올리게 되는데 왜 예금금리는 올리게 작동 안 되는 거죠? 좀 이상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2박 4일간의 러시아 국빈 일정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관련된 얘기를요, 현역 의원 그리고 전문가 모시고 순서대로 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죠. 먼저요. 러시아를 방문해서 한러 대화 포럼까지 참석하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인데요.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러시아 다녀오시느라고 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이른 아침에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러시아 의회 여당 쪽 인사들을 만나고 오신 건가요? 네, 그것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네네. 그 한러 대화라는 것은 정부 간 그 대화 채널은 아니고요. 예. 주로 비정부 분야의 학자 전문가 그리고 이제 전현직 외교관을 포함해서 네네. 한국과 러시아에서 좀 그 양자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네네. 이런 전문가 포럼입니다. 예. 네, 제가 임기 초부터 좀 회의에 좀 참석을 해왔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매년 이제 서울과 모스크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금년에 이번에는 한러 정상회담과 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네네. 그 규모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많이 갔죠. 네. 의원으로서는 저 외에도 박영선 의원 또 그 동북아 경제 맡고 계시는 그 송영길 의원 같이 갔습니다. 예. 그 러시아 의원들 그 만남에서요. 그 남북 의회 대화 추진 뭐 이런 걸 제안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걸 말을 하는 거죠? 네, 그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그 회의에 같이 간 박영선 의원은 아시아 정당 회의라는 그 일종의 회의체가 있습니다. 네네. 그것은 아시아 국가의 의원으로서 그 각 정당을 대표한 의원들이 모인 일종의 좀 포럼 같은 건데 이게 오래됐습니다. 예, 얼마나 됐습니까? 그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10여 년, 상당히 20년 됐는데요. 네네. 네, 그 사무국이 그 서울에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온 회의체입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현재 그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사실 북한의 의원들 사실상 이게 민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입법부 의원이냐 뭐 그런 논란이 있기는 있죠. 네, 그런 분들이 2년 전에 그 말레이시아 회의 때 한 2번 참석하고 그랬지만은 남북 간의 접촉은 거의 없죠. 네네. 근데 요번에 금년 가을에 그 차기 회의가 모스크바에서 열립니다. 네네. 그래서 모스크바의 그 하원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초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남북한의 의원들이 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떠나서 교류를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희망적으로는 그런 것이 이제 남북한의 의원들 간의 양자 관계로서 비공식적인 양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서 특히 이제 회장인 그 박영선 의원께서 러시아 하원 의원 몇 사람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예. 그 지금 말씀 도중에 러시아 하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도 보면 하원 상원이 있는데 실질적인 역할은 하원에서 주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상원 하원이지만 이제 하원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원에서 연설을 한 것은 굉장히 그 보기 드문 그런 기회라고 평가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점은 상당히 좀 러시아 측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를 갖다가 보여주는 하나의 그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예, 현지에서 직접 뭐 확인을 하셨을 테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네. 그 러시아 의원들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계속 이어져온 비핵화 후속 조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반응이 어떻든가요? 그 러시아 뭐 의원들보다는 이제 우리 그 한러 대화에서는 그 러시아 의원도 한두 분 있지만은 특히 전직 외교관들, 특히 한국에서 러시아 대사를 지낸 분들이 거의 뭐 전부 참여를 하셨어요. 원로 외교관들이. 네네. 거기서는 아무래도 그 미국과 북한 간의 그 직접적인 대화, 협상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아무래도 좀 유보적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의 외교 이런 것이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네, 러시아 측에서는 이런 비핵화를 넘어서 아무래도 그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다자 체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육자회담 같은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그것은 미국과는 현재까지는 입장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월드컵 열기도 그쪽에 또 좀 많이 가열돼 있던가요? 네, 그렇죠. 그 응원단들이 가지각색의 그 국기를 국기를 표현하는 옷을 입고 집단적으로 그 모스크바 시내를 누비고 다니고 뜨겁습니다. 자, 시선을 좀 내부로 좀 돌려서요. 그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지난 그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보다도 못한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선장이 2명이어서 그랬나요? 아니면은 당 자체에 여러 가지 다른 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요? 저는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요, 소선거 제도에서 지역적인 근거가 없는 3당 또는 4당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른미래당의 전국적인 지지도는 대충 5%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선자로 이어지는 것은 특히 단체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없을 것이다. 그건 대부분의 정치 통론 관측자들은 그렇게 봤던 것이죠. 다만 이제 바른미래당 후보로서 출마한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고서 너무 충격에 빠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볼 때 그거는 정치를 좀 선거 과정을 잘 판단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 과정에서 유승민 전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와의 그 갈등 관계 그런 것이 굉장히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원천적으로 어려운 선거였고 그리고 당내의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온 것은 거의 뭐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의원께서는 지금 결과에 대한 충격보다는 예상돼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그렇습니다. 설명이신 것 같은데요. 예상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당 혁신 작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그거는 뭐 제가 관심 가질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것은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인데 그래서 현재 집권당과 청와대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그건 뭐 너무 명백하고요. 그리고 선거제도도 소선거구제를 끌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도가 있는 한 혹여나 뭐 지역적인 기반이 있는 3당이라고는 모르지만은 제3당 4당이 원내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고 다만 민주평화당인 경우는 뭐 현재 4당이 되어 있지만 호남만 국한시켜도 볼 것 같으면 국회
의원으로 볼 때는 제1당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지로 볼 때는 이제 2당이 돼 있으니까 그나마 지난번에 남북 대화의 거센 그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시장군소 5명 당선자를 냈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 본인이 소속돼 있는 당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온도 차이를 보면은 야 이거 내 집안 일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남의 집안 일처럼 말씀하시는 느낌도 들어요. 출당 조치 요구하고 계셔서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통합 과정이 잘못됐다고 봐서 반대하는 사람이고 또 이제 그 민주평화당이 발족할 때 어느 정도 좀 역할도 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그 민주평화당에 사실상 또 제가 또 연구원장이라는 당직을 이제 그것도 임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죠. 8월달까지니까 남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걸 떠나서 사실 정치인은 자기 정당도 중요하지만 전국의 흐름이랄까 이런 것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에 몰입해서 내가 꼭 된다, 우리 당이다 그렇게 해서 잘된 정당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당을 이끌어 가야 그 정당을 제대로 이끌어 간다고 봅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안철수 바른미래당과 생각이 틀리다면은 민주평화당에 가서 백의종군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과거에 거기에 안철수 전 대표가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들 출당 요구해서 민주당에서 출당해서 2명 국민의당을 들여온 적도 있고 박주선 전 공동대표 부의장도 합당 분당 때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출당을 가능케 하는 법안에 또 서명을 하고 또 그랬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다만 저는 저와 비슷한 같은 위치에 있는 박주현 장정수 의원 이 두 분이 이 문제를 계속 공론화시켜서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은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오지 않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무엇보다 의원 한 명이 따라서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가 연간 1억 원 이상 다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입장에서는 1억 원이면은 당직자를 2-3명을 쓰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현재 바른미래당에서 말하자면 현재 문제되는 3명 또는 4명을 제명을 출당을 시켜준다 하게 되면은 아마도 잘못되면은 교섭단체 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20대 국회 그때까지 그냥 가서 그때 가서나 좀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크게 공론화시키고 이렇게 좀 격앙되게 다루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이제 추진할 사안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공론화하게 크게 해서 예를 들어서 원구성 협상에 또 이 문제를 앞세운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구성은 1당과 2당 간의 합의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당과 4당에서 비례대표 의원 3명 문제가 원구성 협상에서 크게 이렇게 좌우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좀 필요 이상 또 격앙된 반응을 양쪽에서 보이는 것도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죠. 지금 원구성 협상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워낙 지금 내부 사정이 좀 어려워서 그 국회 정상화 관련된 부분이 좀 안개 속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당 제외하고서라도 원구성 협상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는지요? 한국당 제외하고서는 원구성을 할 수가 없죠. 야당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이 원구성 협상이야말로 한국당의 현재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명분입니다. 지금 계속 무슨 한쪽에서는 단식을 하고 물러가라 그러는데
이렇게 가면 그 한국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만 이제 원구성하고 돼서 원내 대책을 세우게 되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사그라들죠. 저는 그래서 원구성 협상이 철없다 잘 될 거로 봅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한국당 입장에서는 자간 어찌 됐든 간에 20대 국회까지는 제2당 아닙니까? 당당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내로 좀 방향을 바꾸게 되면은 현재 그 심각한 분열 갈등 상황을 극복을 하고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수의 위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늘 개혁 보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데 거기에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요. 지금 바른미래당이 보수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주선 전 대표나 김동철 현 비대위 대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보수가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질문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보수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개혁 보수 걷기지 합니까?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은 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당 지도자가 그 리더십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러시아 그 후유증 여독이 있으실 테니까요. 좀 푹 쉬시고요. 저희가 기회 될 때 그 보수 관련된 질문 문안 좀 만들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자, 1부 마치겠고요. 2부에서 그 러시아 그 정상회담 이후에 철도 연결 관련된 현안이 있습니다. 이 얘기 전문가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신북방 경제 정책을 위한 토대로서 한러 경제협력 기반을 다지고 돌아왔습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은요, 향후 남북러 삼각협력의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죠. 그 첫 번째 단추가 유라시아로 뻗어가는 중요한 경제, 교통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철도, 가스, 전기 3개 분야에서 먼저 시작하겠다. 출국 전에 러시아 공영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밝혔고요. 러시아를 방문해서는 FTA 협상 개시 절차 추진을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분단된 한반도에서 한국은 북한에 가로막힌 실질적인 섬이었지만 단순히 끊어진 길을 잇는 것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안병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남북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의미 이걸 부각을 시켰습니다. 총평을 하신다면요? 네, 그 한러 정상회담의 성과는 그 한러 공동성명에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북핵 문제로 인해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었는 이 그 남북러 삼각협력이 실질적인 어떤 단계로 일단 진입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비핵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비핵화 진전에 따르는 경제 지제 완화라든가 또 해제 이런 큰 원칙하에서 동북아 영내 다자 협력 활성화, 신뢰 구축을 합의했다는 게 가장 큰 주목할 만한 그런 점이고요. 그 남북러 삼각협력의 그 대표적인 사업이 전력, 가스, 철도 사업이죠. 그래서 이 사업들은 북한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이라는 게 선결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한러 정상이 그 우호적인 여건이 확보되는 이것이 그 지금 말씀드리면은 그 비핵화 문제랑 제재 완화의 문제인데요. 우호적 여건이 확보되는 대로 상학협력 사업인 나지나산 사업을 포함한 이런 철도 사업을 협력하자라는 합의를 했고 또한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랑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관련된 연구, 기술 인적 교류 이런 것을 합의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경제 전략이랑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준비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이행됐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안 박사님 이 말씀이 거의 한 20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그 2000년대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그 TSR 연결한다 이런 이슈 있을 때 그 어떤 심포지움에서 북한 러시아
이렇게 유럽까지 연결되는 이 철도 연결이 갖는 의미, 가치가 어떤 건가 뭐 이런 설명을 쭉 해주셨던 그런 것이 참 인상 깊었는데 네네. 자, 이게 지금 철도 인프라 확충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겁니까? 아주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그 철도 인프라 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투자 비용이 막대하죠. 예, 그다음에 건설 기간이 매우 깁니다. 그다음에 건설 이후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북한과 러시아와 철도 협력을 해야 되냐 이것이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점인데요. 이 두 나라의 교통 물류망이 철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네. 북한의 경우에는 화물성의 90%. 여기에게 60%가 철도로 이동이 수송이 되고 있죠. 또 러시아 극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동 시베리아 지역도 보통 겨울에 영하 40, 50도의 혹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도로 인프라들은 이 동절기가 끝나고 나면 전부 다 망가져서 다시 재보수해야 되는 이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그 북한과 러시아에서 철도망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라는 것은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수송의 정시성, 시간을 맞춰서 가는 것, 그다음에 안전성, 경제성이 확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철도 인프라 확충은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인 겁니다. 이게 지금 철도 인프라 확충이라는 것은 물류의 그 확장성까지 다 담보해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북한에서 지금 저희가 그 남북 경제 협력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철도 연결이 갖는 의미가 더욱더 이제 그 가치를 부여받을 수가 있겠다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접 그 북한의 그 철도 사정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보면 지난번 김정은 그 위원장이 그 도로라든가 이런 거 설명하면서 민망한 수준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철도도 그런가요? 네, 제가 북한 현지를 많이 방문을 해봤는데요. 가장 이제 그 북한의 상태를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이죠. 불편하고요. 불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그 민망한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북한에서 그 김일성은 수송은 곧 생산이고 생산은 곧 수송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이 정상적으로 또한 김일성은 철도가 움직이는 것은 인체에서 피가 도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가 정상적으로 돌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북한 철도나 교통망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사일관처럼 뻗쳐지는 그 교통망의 확충이라는 것이 물류의 그 이동과 연계돼서 경제 발전으로 이제 연결이 돼야지 이제 그 의미가 갖는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그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이 철도의 연결이 뭐 예를 들자면은 무슨 해외 물류망들 예를 들어서 파나마 운하처럼 굉장히 커다란 그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그 경제의 가장 큰 어떤 그 이동 수단인 이 그 철도나 도로나 해운이나 항공 정상적으로 기능을 한다는 것은 일단 그 수송에 있어서 비용 측면 시간적인 측면, 안전성 이 세 개가 확보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런 그 자기의 어떤 수송의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켜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말씀하신 그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에는 이 파나마 운하가 폭이 33m였다는 것이 55m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또 배가 잠기는 부분도 12m에서 18m로 늘어나면서 통과하는 배의 규모가 2배 반이 늘어난 거죠. 2배 반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세일가스 같은 이런 것도 과거에는 통과하는 이 배가 작아가지고 규모의 경제가 안 됐었는데 이제 2배 반 이상의 큰 배가 통과가 됨으로써 일단 그 가스의 가격도 떨어지고 시간도 빨라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하자원 보통 필요한 자원의 99%를 해상운송에 우리는 의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안정적인 자원 수송로 확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거의 생존과 똑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과거에 문제가 많이 됐던 말라카 해협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덴만 이런 지역은 해적도 있고 또 지역 분쟁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통과를 해서 우리가 이런 그 모든 자원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육상 수송로 구축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이런 성장축을 유지를 하고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진짜 절체절명의 어떤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해적을 우려한다고 하면은 뭐 대열차 강도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뭐 이제 그 철도가 그 통과하는 국가들 특히 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정치적인 불안정 이런 게 있는 경우는 그런 사례가 좀 소수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요? 이게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의 그 한국 가입이 굉장한 큰 의미를 부여받았는데 이게 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OSJD 국제철도협력기구라는 이 조직은요. 네네. 1956년도에 이제 그 결성이 됐는데 네. 과거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 간에 물자 이동의 필요성이 있었죠. 가령 뭐 알바니아나 루마니아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 물자를 철도로 수송을 해야 되는데 수송을 할 경우에 국경 통과를 6개, 7개, 8개를 거쳐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경에서 통관, 검역, 출입국 심사 이런 걸 거치면서 굉장히 비효율이 발생을 해서 당시 사회주의 국가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28개국을 모아서 하나의 국가처럼 운송이 될 수 있도록 운송장 하나. 이 OSJD 운송장은 중국어와 러시아어 2개 언어로 통일이 됩니다. 근데 국경 통과도 자국처럼 이용을 하고 운송비 같은 경우도 연말에 OSJD 본부가 있는 폴란드에서 상호 청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어떤 교통 신호라든가 표준 기술, 통역료 문제 운행 방식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구에 가입했다는 것은 일단 그 유럽으로 가는 또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와의 철도 수송에 가장 필요한 1차적인 단계인 법적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철도를 통해서 수송하면서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거고요. 국경을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통관, 검역, 그다음에 출입국 심사에 관한 모든 이런 국제적인 틀로 우리가 편입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라고요? 56년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는 회원국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럼 근데 북한과의 관계가 결정적인 이유였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가입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가 필요한데요. 북한이 계속 반대를 해왔는데 이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북한도 일단 한국을 같이 포함하는 남북한의 연결 교통망을 통해서 일단 발생이 가능한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사님 좀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 청취자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9923님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 부산에서 유럽까지 기차 타고 간다면 항공료보다 싼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 그 항공료와 뭐 부산서 간다고 하게 되면은 요금은 유럽 한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거의 뭐 비슷하거나 약간 쌀 수가 있죠. 당장 이번 러시아 가시려고 그러는데 항공료가 엄청 비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철도는 한결 저렴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 측면보다도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거리가 9,300km입니다. 9,300이요? 예, 거의 10,000km 가깝게. 예, 서울서 출발을 하게 되면 거의 한 11,000km 가까이 되는 이런 거리이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한 8박 9일 정도 걸리니까 이거 비용 측면보다도 시간의 문제가 가장 큰 어떤 이런 판단 기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10,000km가 넘는다는 건 지구 한 4분의 1 바퀴라는 건데 지구 한 바퀴 4만 km 얘기 하잖아요. 일종의 그 여행을 한다는 숨통이 트인다는 의미가 그 비용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군요. 네네. 자, 그러면은 뭐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하지만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일단 남과 북한 먼저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건 어떤 숙제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네, 일단 이제 그 남북 간의 이 철도라는 것은 통합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법적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스템이 통합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철도에 사용되는 전력이 직류 3,000볼트를 쓰고 있고 우리나라는 교류 25,000볼트를 쓰고 있습니다. 또 통신과 신호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남북한 간에 이러한 그 시스템 통합을 하기 위한 가장 이제 그 선결되는 이러한 그 공동 조사, 공동 연구, 표준화 이런 그 작업이 필요한 한데요. 이번에 그래서 한러 정상회담에서 일단 이러한 연구 조사,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 합의한 게 그 첫 단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반도 통합교통 물류 비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우리의 보통 교통 계획이라는 거는 이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한반도의 남측이라는 제한적인 이런 네네. 공간만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OSJD에 가입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어떤 철도망의 한 축으로서 기능을 이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남북한 간의 철도 도로망 연결, 그다음에 해운 운송망 활성화 이런 것이 있게 되면은 이 지역에 철도와 도로와 항공, 해운을 전부 아우르는 네네. 이런 국제 복합 운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것인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한반도 주변에 한반도의 남측 공간뿐만이 아니고 이 서해 지역을 포함하는 환황의 경제권, 네네. 그다음에 극동 러시아랑 일본 서해안 지역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 포함한 환동해 경제권, 네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반도의 남측과 일본을 포함하는 해협 경제권, 네네. 그다음에 대륙 경제권을 전부 포함하는 이런 공간적인 확대도 필요한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국가로도 남북한, 그다음에 중국 동북삼성, 극동 러시아, 일본 남측 지역을 네네. 포함하는 보다 좀 광역의 이런 중장기 비전 전략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철도 연결하면은 흔히 협궤, 광궤 해가지고 철도 폭이 좀 서로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맞춰서 하려면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할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제 잘못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 하나는 네네. 우리가 여기서 KTX를 타면은 그 기차가 그대로 파리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 자국 구간은 자국이 달리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가령 이제 우리 기관사가 이제 우리 기차로 이제 열차로, 중국을 거쳐서 러시아를 가는데, 네네. 갑자기 호우가 내려가지고, 네네. 다리가 유실됐다든가, 예. 터널이 붕괴됐든가 하게 되면 이제 통신을 통해서 급한 사정을 받아야 되겠죠. 예, 예. 근데 말이 안 통하고. 그렇겠죠. 예. 신호를 모르고 상황을 모르게 되면 대응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네네. 자국 구간은 자국이 이제 가는 거죠. 가는데 예. 이제 상대방 국가에 대한 어떤 이런 시스템 표준화라든가 네네. 어떤 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 보통 북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건설비가 몇십조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거는 북측에 대한 건설비 측에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네네. 남측 공사비를 이제 사용해서 예. 추정한 잠정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네네. 북한에 대한 이러한 공사비 이런 거는 지금 알려진 것보다는 많지 않고요. 네네. 쉽게 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10m에 철도 같은 것을 할 때 10m에 침목이 17개가 들어갑니다. 예. 예. 근데 침목을 우리나라에서 조달을 할 경우에 네네. 침목이 가격이 한 개에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북한에서 그걸 생산한다고 하게 되면 약 한 5분의 1 정도 가격이 예, 되고요. 예. 레일 같은 경우 하나도 25m짜리 하나의 레일 하나의 단위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조달할 경우에는 약 한 180만 원 예. 정도가 되고요. 예, 예. 북한에서 일단 70만 원 선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을 환산할 경우에 비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지 않다. 그런 비용들은 국제 협력 사업으로 또 어떤 이런 걸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 문제는 우리가 지금부터 연구를 통해서 같이 검토해야 할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철도 연결과 관련된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 연구위원이셨습니다. 2부 마치겠고요. 3부는 8시 뉴스 듣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